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공부문 승용차 오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되죠.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주고 있는지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긴장 속에 안전자산인 금값은 하락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올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3파전 경선을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과 후보난 속에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야의 공천 상황,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매주 오늘은 우리 삶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 마련합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작가와 함께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철학, 말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숱하게 많은 말 주고받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유독 잊히지 않는 말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된 말, 살면서 가장 힘이 됐던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마디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중동 사태 울고 웃는 시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코스피 개장과 동시에 단숨에 5,700선 회복했는데요. 네. 현재는 다소 상승폭 줄이면서 1.5% 흐름세 보이면서 5,6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오늘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받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2%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이 한 달간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살아난 모습인데 치솟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등락 반복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 개장 전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100만 닉스 탈환에 성공하면서 시장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5,643.87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 중동 사태 때문에 우리 에너지 수급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예. 천연가스 상황 어떻습니까? 이란의 보복 공습을 받은 이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요. 타격이 커서 천연가스 공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불가항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 선언이라는 건 전쟁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면책을 위해 발동하는 조항인데요. 네. 시설 복구만 해도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얼마나 됩니까?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이 연간 90억 킬로그램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수입의 15%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카타르 대신 다른 곳에서 물량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싼 단기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조달해야 해서 국내 가스, 전기 요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점점 더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오부제가 실시되잖아요. 이것도 예. 이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인데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이전에도 공공기관들은 오부제가 있긴 했지만 유명무실했던 만큼 단속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경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에는 포함이 되고요. 또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상습 위반자는 징계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2만여 곳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서 하루 석유 3,000배럴을 아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공부문 오부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민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쳤지만 만약 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도 차량 오부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요금 할인이라든지 재택근무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비닐 만드는 데 쓰이는 나프타 수급도 비상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이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데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저희 동네 마트만 해도요. 제가 어제 종량제 봉투를 사러 갔는데 결국 못 구했습니다.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업계에서는 현재 나프타 재고량이 2주치에 불과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제 LG화학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데 재료를 받아다가 각종 비닐과 플라스틱 등 제품을 만들던 중소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가항력 선언까지도 줄줄이 나올 수 있다. 아예 공급이 끊겨서 산업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납타를 수출하기도 하나 봐요. 이게 뭐 정부가 수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이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예정인데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의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서 수급난의 일정 부분이나마 해소하겠다는 취지고요. 또 가격이 급등한 만큼 대체 수입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이번 전쟁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유가, 환율 오르면서 이제 물가도 오르는 추세여서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좀 소비 심리가 약화되겠죠. 맞습니다. 물가 뛴다고 난리인데 누가 돈을 쓰겠느냐.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조사를 보면요.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월과 비교했을 때 5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재작년이었죠. 비상계엄 당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를 타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반짝 반등하나 싶더니 중동발 리스크로 다시금 꺾인 모습인데요. 세부 지표 중에서는 향후 경기 전망이 급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타 지표들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네. 특히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졌는데 고유가와 천장 없이 오르는 환율이 물가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소비 심리를 뚝 떨어뜨린 모습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빚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월급 받아 대출 갚아야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대출 잔액이요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재작년 말 기준 임금 근로자 평균 대출 잔액은 5,275만 원으로 직전에보다 2.4% 늘었는데요. 눈길이 가는 건 유형별로 봤을 때 주담대가 2천여만 원으로 10% 넘게 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30, 40대에서 잔액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집 관련 대출 비율이 많이 늘은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 받았다가 또 금리가 올라서 이제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연체율도 수년째 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담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눈길이 가는 변화가 있는데요. 올해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연체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거나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들어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에서 주담대 금리가 오르자 연체율 증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집 사느라 빚은 늘고 연체율도 오르고 월급쟁이 지갑은 더 얇아져만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더욱 강도 높은 규제 주문했죠.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 각 부처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 물샐 틈도 없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자신의 SNS 계정에서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유세만 콕 짚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 검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는데 안팎의
개선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서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거론되고요. 국토부고시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는 모수를 높이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비 관련 제도도 정부가 손본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네, 안 쓸 수도 없고 통신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부가 통신비를 줄이고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맞춤 요금제 안내인데요. 맞춤 요금제요? 예,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 수준을 분석해서 더 적절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LTE며 5G며 요금제만 700개, 또 알뜰폰까지 더하면 수천 개에 달할 만큼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보고 비교해봐도 선택하기가 참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요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정부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결혼식 시즌입니다. 이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스드메 비용 늘 고민인데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네요. 네, 말씀하신 이 스드메,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더 관리하겠다는 법안인데요. 그동안은 신고 없이도 운영이 가능했던 터라 관리 사각지대가 많아서 계약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피해도 종종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부르는 게 값이었던 이 깜깜이 계약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업체 방문 없이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비교가 훨씬 쉬워지겠습니다. 이게 진짜 알고도 당하는 게요. 상담 받으러 가서 앉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하나둘 추가하다가 어느샌가 뻥튀기 된 견적서 들고 밖에 나와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다만 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1인 영세 사업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서 다소 아쉽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보이는데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만큼 이렇게 하나둘 손보다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요일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살면서 가장 힘이 됐던 말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9963님,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하루를 넘기는 것조차 힘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저장해둔 말이 다 지나간다 였습니다. 당장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 말 하나 붙잡고 버텼고 돌아보니 정말로 그 시간은 조용히 지나가 있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김홍원님은 나는 할 수 있다. 직장 다니면서 늦은 나이에 박사 과정 공부할 때 좌우명이었다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9134님은 작년에 99세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항상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구한테든지 잘 대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셨습니다. 7883님, 세월이 참말로 빠르군요. 47년 전 신혼 시절에 시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 너희 둘은 못생긴 것끼리 만났네. 귀여워서 하신 말씀이겠죠. 예. 정말 일치미조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박정일님, 귀촌 후 70나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전 힘든 시기 왔을 때 지인이 넌지시 던진 한마디에 지금까지 그 기운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가 좋으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평범한 말입니다. 박정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평범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또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께서 또 들으신 나의 힘이 되는 한마디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안개가 거쳐간 수도권 구간으로 오전 작업 구간이 늘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사 5차로가 결빙 표직황 관련 설치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송내 부근부터 8km 구간 답답한 흐름이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향도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또 하기 분기점 일대로 밀려 지납니다. 영동서 강릉 방향 부곡 부근 작업하면서 군포부터도 영향을 받고 이후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쭉 내려가선 중앙선 부산 방향 의성 진인 램프가 사고로 막혀 있는데 이 일대 날이 매우 흐린 데다 길이 굽어 있어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는 공학 쪽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 부근 4차로가 조금 전 발생한 추돌 사고로 막혀 있고요. 성수 쪽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 부근 2차로 작업 정체도 꾸준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였습니다.
금리 탓만 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길다. 돈 버는 재미. 비트코인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쟁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디지털 금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과 또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돈 버는 재미, 오늘은 최근 코인 시장의 흐름을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이 뭐 전쟁 중에도 오른다고 하던데 네. 예,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일단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을 했고요. 예. 시작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주말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다른 자산들 대비해서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뭐 변동성이 크다 그러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시면요. 지금 작년부터 해서 미국 시장 뭐 국장 뭐 할 거 없이 금 가격까지도 상당히 높게 올랐거든요. 네. 금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작년에만 거의 70% 정도를 올랐습니다. 그렇죠. 안전자산이 70%가 오르면 이거를 안전자산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엄청나게 오른 거죠. 네, 약간 네. 좀 애매한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열기가 굉장히 강해서 지금 모든 자산에 다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초에 12만 6천 달러 정도가 이제 최고점이었습니다. 역대 그렇죠. 최고점을 찍고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후 하락을 시작했고요. 5개월 동안 쭉 떨어져서 지금은 6만 9천 달러, 7만 달러 요 정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질문이 앵커께서 여쭤보신 게 비트코인이 다시 오른다는 얘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 상당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주식이든 뭐 국장이든 아니면 금 가격이든 원자재든 다 지금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사지? 했을 때 이미 거의 절반 정도 떨어져 있는 비트코인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다시 오른다. 라기보다는 다른 자산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또 시간이 틈만 나면 좀 상승 재료가 있으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평가돼 있다. 네, 그렇죠. 지금이 그 저점은 맞습니까? 저점보다는 조금 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6만 달러까지 내려갔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반 이상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한 10,000달러 정도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또 뭐 금값이나 주식장이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코인 시장은 어떠해요? 코인 시장도 원래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탔는데 네. 최근 한 2, 3주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저희도 기대를 했어요. 이제 저점 매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돈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인 시장 내부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시키겠다고 만들었던 법안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작년에 통과가 됐고요. 네. 2개가 남았는데 이 2개는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더 덩치가 큰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은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도입 시점이라든지 속도가 상당히 늦춰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포함해서요. 조금 활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꺾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안 통과하고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뭐 어떻게 해도 조금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코인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도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일가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 지금 이제 코인 회사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미 상당히 트럼프 일가의 전체 재산 중에 20% 이상 이미 코인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또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도 코인에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자산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가 커지게 되면 트럼프 개인으로서도 좀 이익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미국 대통령이 이걸 잘 키우면 이익이 된다는데 그럼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작년에 많이들 들어오셨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뜻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잘 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 AI 주식이라든지 이런 작년에 흥했던 주식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돈이 이게 그쪽으로 딸려가게 된 거죠. 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많이 뺏겨서 작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재미를 좀 못 봤습니다. 이런 전쟁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반등하는 모습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의 속성이 이게 이제 디지털 금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이게 작동을 했다가 어떤 때는 작동을 안 하고 이게 스위치가 번갈아 가면서 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최근에 뭐 월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 100이나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위험 자산이다. 근데 특이하게 금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때가 작년 이제 관세 그 전쟁 시작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고 제일 먼저 반등했던 게 금이었는데 두 번째로 반등했던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 전쟁 때도 전쟁 당이 전쟁이 주말에 터졌잖아요. 네. 주말 동안에는 금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지만 그 이후로는 또 비트코인이 금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디지털 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자산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 거품이 껴있는 상태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 거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도 써주셨지만은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지금 대중들한테 노출된 지가 한 17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상당히 역사가 짧은 자산이고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격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위험자산처럼 기능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20만 달러까지 간다. 뭐 네. 10년 내에 뭐 100만 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비트코인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격이 7만 달러니까 예. 뭐 이제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요. 다른 상품들은 그렇게 가격 예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년 금 전망 뭐 네. 10,000달러 갈 겁니다.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거품이 많이 껴서 위험 자산화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도 사실 10,000달러 간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금 뭐 2,000달러, 3,000달러 할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예측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그렇죠. 갑자기 1년 사이에 가격이 엄청 뛰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명징하게 하자면 비트코인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스탠다드 차타드라고 하는 이 은행에서 공식 전망을 하기로는 내년 말에 30만 달러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한 달 있다가 전망을 반으로 줄입니다. 15만 달러 정도 할 것 같다. 오. 그리고 한 40일 있다가 또 줄여요. 지금 전망은 10만 달러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한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는 근거는 뭡니까? 그 은행에서 제시를 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30만 달러에서 반으로 줄일 때는 미국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4년부터 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서 들어오는 매수 자금들이 상당한 상승에 영향을 많이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비트코인 영향을.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네, 30만 달러. 그래 왔는데 이 시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예전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향한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ETF가 있고 또 하나의 주요한 매수 주체가 있습니다. 이 DAT 기업이라고 해서 네.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하는 이 기업군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서 그것을 모아서 가지고 있고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디지털 코인 사는 게 주 업무인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한국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시는 스트레티지라든지 네. 그 뭐 국민연금에서도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MSTR이라고 하는 티커를 쓰는데 그런 기업들이 25년에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이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은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벌써 70만 개 정도를 혼자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근데 이 기업들도 매수세가 예전만 못하다. 그래서 이제 10만 달러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명확한 이유가 있냐 물어보셨는데 그게 아주 엄밀한 이유는 못 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 주체, 매도 주체 같은 것들을 이제 엄밀하게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외에도 뭐 알트코인들도 있고 이더리움 뭐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구분하는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이름 자체는 만드는 사람들이 정하고요. 우리는 뭐 이더리움이야 뭐 이렇게 정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KBS 라디오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비트코인은 그동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대체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만든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게 월가의 금융사, 은행 이런 곳들에서 꽉 쥐고 있고 특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제재하게 되면 아예 돈을 뭐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부당하기도 하고 2008년에 이 사람들한테 맡겨놨더니 결국에 금융위기가 왔다. 부도가 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탈중앙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중립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도권 밖의 통화를 그렇죠. 만드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비트코인이고요. 네. 비트코인을 쓰다 보니까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장부에다가 이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네. 누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 옮겼다 이런 기록을 대략 10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가서 내가 비트코인으로 뭘 산다. 그러면 결제하고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결제가 장부가 올라갈 때까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점들을 내가 개선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가 아마도 그러니까 2026년, 2027년 이후에도 어떤 좀 의미 있게 존재감을 나타낼 것 같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약간 그 세를 잃거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6019님께서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무섭다고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코인을 고르는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산 전반에 거품이 끼어 있는 시기냐 아니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이 다 우상향 하던 시기인데 예. 이럴 때 코인을 잘못 들어가면 상당히 낭패 보실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 고점 대비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거는 80-90%씩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일단 첫 번째 시기를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코인이 실질적인 쓰임새가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어떤 알트코인들은 이 쓰임새가 그냥 폭등과 폭락밖에 없는 그런 코인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카지노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약간 작전주 같은. 작전주, 뭐 동전주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검색 같은 걸 해보시면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LLM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코인이 있다. 그러면 이 코인이 어떤 실제로 어떤 쓸모를 갖고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나름 충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디서 쓰이고 있고 실제로 쓰이고 있고 안 쓰이고 있고 뭐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는 그런 종류의 위험한 코인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4년 주기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그 영향
또 봤습니까? 반감기라고 하는. 반감기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 총량이 2,100만 개라는 거는 언론사에서도 이제 기사 같은 데 많이 쓰고 해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2,100만 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다들 모르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리냐면 아까 장부를 쓴다고 했잖아요. 예. 그 장부가 말하자면 이제 장부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의 블록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블록이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합니다. 이 채굴자가 정리를 해주니까 고맙다고 비트코인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보상이 이 블록을 하나 만들 때마다 50개를 줬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하면 50개면 한 50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굴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높아질 거라고 이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예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략 4년에 한 번씩 보상을 절반씩 줄입니다. 이게 반감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50개씩 풀리던 게 25개씩 풀리면 네. 공급이 줄어들죠. 근데 그렇죠. 수요는 늘어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큰 상승장이 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하신 4년 사이클의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 상승 폭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몇천 % 이상 막 이렇게 오르고 그랬어요. 반감기 즈음에. 근데 지금은 이게 계속 반씩 줄이다 보니까 지금은 보상을 했을 때 이게 채굴 하나 했을 때 나오는 보상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어졌군요. 네. 그래서 이 반감기의 효과 자체도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사이클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실 움직임 자체는 4년 사이클에 맞게 움직이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없었던 뭐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년 사이클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시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뉴스 같은 거. 지금이 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어떤 시기? 정말 딱 그냥 사이클로만 봤을 때는 작년 10월부터 하락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보통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기간을 10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네. 그러면은 10개월로 하면 올해 8월까지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년 2개월을 하게 되면 이제 올해 12월까지가 하락 기간이고 그 이후로는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위험하다 했잖아요. 아까 이제 클라리티 법안 얘기도 하고 또 지금 트럼프 전쟁 얘기도 잠깐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네, 후회 없는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아서요. 이제 나도 코인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코인 투자는 저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우리 이제 3G, 2G 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금융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투자가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마무리하면서요. 송대관의 해뜰날 들으시고 잠시 후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달이 둥글면 이지러지고 그릇이 차면 넘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지러지다는 달 따위가 한쪽이 차지 않다란 뜻이고 차다는 이지러진 데가 없이 달이 아주 온전하게 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 속담은 일단 달이 완전히 둥근 모양의 보름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기울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것이 한 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행운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속담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요. 속담 달도 차면 기운다에서 나오는 동사 기울다는 해나 달 따위가 지다를 뜻합니다. 기울다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이울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해나 달의 빛이 약해지거나 쓰러지다라는 뜻으로 달빛이 이울다 또는 이운 달빛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이울다의 기본 의미는
꽃이나 잎이 시들답니다. 예를 들어 어느새 진달래가 이울고 철쭉이 피었다처럼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울다에는 점점 쇠약하여지다라는 뜻도 있어서 구군이 이울다 또는 아침이 밝아오는 사이 벽난로에 불이 이울었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에 봄꽃들도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시작되는데요. 진해는 어제 벚꽃이 공식 개화했고요. 서울도 개나리와 진달래가 곳곳에서 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 18도, 강릉 대구 17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8도 정도 웃돌겠고요. 4월 중순에서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지금은 흐리지만 차차 구름이 걷히면서 하늘이 개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는 종일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머물겠고요. 경상도에는 지금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LNG 장기 공급 차질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카타르 국영기업이 한국동과 맺은 LNG 장기 계약에 대해 불가 영역, 즉 이행이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 타워로 청와대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총리 중심의 비상경제본부는 부처별 대응 현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필리핀 마야광으로 불리던 바광열이 오늘 새벽 전격 송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6,916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살면서 가장 힘이 됐던 말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는데요. 8355님, 두 딸을 홀로 키워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서 힘든 날들이었지만 큰딸이요, 저한테 나도 내 자식은 엄마처럼 키울 거야 하는 말에 보람 느끼면서 행복합니다. 참 잘 키우셨네요, 따님을. 4693님은 오늘의 이 힘든 일들은 미래의 농담거리다. 힘든 날들도 결국 다 지나고 나중에 이 날들을 웃으며 이야기할 날 올 것 같아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8461님, 아주 어릴 때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긍정의 에너지의 말이 어떤 걸 깨닫게 되네요 하셨고요. 3531님, 저는 68세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라는 푸시킨의 삶에 대한 명품 시요. 많은 힘과 위로로 살아왔습니다 하셨습니다. 3447님,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파 보니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힘내시고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2부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대진표 나왔네요.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이렇게 3파전으로 확정이 됐죠? 네, 어제 저녁에 민주당이 선관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시장 예비 경선에서 이 김영배 그리고 김영남 후보가 탈락하면서 최종적으로 박주민 그리고 정원호, 전현희 이렇게 3인으로 대진표가 짜였는데요. 네. 일단 판세를 보면 사실상 이 1강은 소위 명픽 정원호 후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 통해서 일 참 잘한다 이렇게 정 후보 지켜세운 후에 정 후보의 당내 지지세 그리고 인지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추격자 위치에 놓인 박주민 그리고 전현희 두 후보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 정 후보를 두고 민주당의 DNA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김건희 여사 이 주가 조작 의혹의 이 핵심 기업이죠. 이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한 행사에 정 후보가 이 참석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또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정 후보가 이 구청장 시절에 도입했던 이 공공시설 이 무료 셔틀버스인데 이 성공버스를 두고 장애인도 못하는 이 중복 노선 이거 불법 공짜 버스 사업이다. 사실상 이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상대방 공격하는 이 소위 네거티브보다는 자신의 이 공약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라고 여기 나와서도 몇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네거티브보다 이 성수붐이라고 하죠. 이 성수 지역에 이제 흥행을 일컬었던 이제 불러일으켰던 이 자신의 구청장 스펙 강조하면서 나는 의원 신분인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행정력이 있다.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경선은 다음 달 7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간 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박주민 그리고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까지만 가면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경선에서 반드시 끝내겠다 이렇게 총력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평론가께서는 이 박정전의 3파전 예상하셨습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세 명이 여론조사라든지 또 평소에 언론 노출을 통해서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세 사람이 3인 3색입니다. 전현희 후보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윤석열 정부하고 갈등을 했었던 이미지가 있고 법사위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면서 투쟁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적극 지지층의 응원을 받는 측면이 크고 또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측면도 많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묘하게 법사위에서 활동 안 했거든요. 좀 법사위 강경파 이미지를 벗고 확장을 노려왔던 그런 행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국회의원 영선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유권자들의 행정가 타입의 서울시장을 원하는 유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심을 자극한다. 이 측면에서 3인 3색이고 세 사람이 민주당 지지층 스펙트럼에서 조금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표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결국에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어느 후보든 간에 자신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기를 바라는데 상대 후보가 누구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정원호 후보하고 전현희 후보는 박주민 후보는 결선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트럼을 굳이 1차원적으로 그려보면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손이라서 박주민 의원이 이 결선으로 올라가면 탈락한 나머지 한 후보의 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박 후보가 결선에 안 올라오기를 다른 두 후보는 바라고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박 후보가 유리한 거냐? 이런 위치에 있는 후보는 양 옆에 있는 후보의 협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협공을 받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의 후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1등 아니면 3등 하는 포지션이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박 후보가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한번 볼까요? 김동연 현직 지사의 이제 수성이냐, 한준호 추미애 후보의 이제 탈환이냐가 관건인데, 추미애 후보는 이제 법사위원장도 내려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지사 판세를 보면, 대진표를 보면 예비 경선은 이젠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이렇게 3파전으로 본경선이 확정됐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추미애 후보의 행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추 후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지사 준비와 이 법사위원장은 무관하다 이렇게 사퇴설에 선을 그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제저 검찰청 이 폐지 법안 통과로 나는 마지막 수임을 다했다면서 예,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이제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비공개로 전달받은 이 자신의 이 경선 결과가 법사위원장을 좀 내려놓아도 될 만큼 좋았던 거 아니냐. 법사위원장이란 이 간판 없이도 판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 추 의원이 이 사퇴 기자회견 뒤에 한 기자가 육선 의원이 여성 가산점을 받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비 경선에서 뭐 사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가산점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또 추 후보가 사실상 이 경기도지사 경선에 올인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추 후보가 당초에는 이 무난한 본선 진출을 자신했지만 막상 이 경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친명계 젊은 기수죠. 한준호 후보의 기세가 좀 무섭고 또 김동연 지사의 조직세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일단 예비 경선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본 경선은 예비 경선과는 확실히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당원 100%였던 이 예비 경선과는 다르게 본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와 이 당원 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아, 방식이 다르군요. 예, 아예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예비 경선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3명의 후보가 모두 완주할지 그리고 결선 투표의 진행 여부 등이 또 다른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후보 3명도 3인 3색입니다. 한준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가깝다. 이 이미지가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추미애 의원은 오랜 정치 경험에 투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친명 직계는 아닌 이미지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당 지지층에 비해서 좀 무당층, 중도층에서 비교적 지지를 많이 받는 행정가 이미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전략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가면 되는 후보가 추미애 후보인 것 같아요. 추 후보는 워낙 이제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데다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로 외연 확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성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승부를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친청 당심이라든지 이쪽에 기대를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 호흡을 맞춰 나가겠다. 그리고 그동안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또 피력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강력 지지자들의 지지를 좀 더 얻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대목에서 바로 김동연 지사하고 한준호 후보가 소위 명심 경쟁, 친명 경쟁을 놓고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여론조사, 당원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국민의힘 가보겠습니다. 잡음이 이게 뭐 예사롭지 않은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공천을 일부러 흔들어놨다고 얘기를 했네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국민의힘 공천 워낙 소란스럽다 보니까 이정현 씨 공천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 계속 쇄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정현 위원장이 SNS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공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논리를 좀 요약해 보면 조용한 공천하는 거 사실 쉽다. 현역 의원들 공천해주고 다 경선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공천하면은 신인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고 흥행도 좀 어려워서 국민의힘은 이 경기도든 서울이든 다 필패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욕을 좀 먹더라도 일부러 소란스럽게 후보를 찾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만 당 내부 분위기를 제가 좀 살펴보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흔들어서 좋은 후보가 나오면 다행인데 대안도 없이 흔들기만 해서 이 집안 싸움만 좀 커졌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천에 좀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1, 2위 하는 후보들이 경선에서 빠지는 지역도 좀 있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장이 이제 직접 이 특정 후보에게 전화해서 출마를 좀 권유했다 이런 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이거 시스템 공천이 아닌 거 아니냐 사천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당의 이 저륜 선언이 이 공천 기준에 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도 있는데요. 당장 이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사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윤곽근 변호사가 출마를 했지만 컷오프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한 의원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말을 하기를 드라마를 너무 다큐로 만들어도 재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뭐 막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뭐 시청률이 오르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 위원장이 자신한 이 시끄러운 공천이 정말 흥행을 위한 이 매기 효과를 낼지 뭐 아니면 자폭행위가 될지는 향후 발표되는 이 전략 공천 명단을 좀 보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흔들어 놓은 공천 과정 시청률이 오를까요? 일단 이게 성패를 떠나서 이정현 위원장이 작심한 일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주요 당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겁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정현 위원장을 그린 만평에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비교를 해놨어요. 거기서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역할, 공교롭게도 앞 글자가 다 이정으로 되는 이름들인데 거기서 이정현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평에서. 네, 그 이정재 씨가 다시 오징어 게임 하는데 들어가서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렇게 굉장히 절규를 하잖아요. 네. 예, 그거를 풍자를 한 건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새누리당 대표 신분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또 자신이 이걸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의지를 풍자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정현 위원장인데 근데 문제는 시끄러운 만큼 극적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막장 드라마에도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막장 드라마 성공한 것을 작품들을 보면 배우들 연기력이 상당히 출중합니다. 이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활약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 또 시청자를 고구마 상태로 만들었다가 사이다 상태로 만들어놨다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완급 조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근데 현재로서는 논란이 있는 게 주호영 이진숙 컷오프의 경우는 이게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 중에서 가장 친윤 색깔이 강한 후보가 충북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근데 윤 변호사는 컷오프가 안 되고 경선에 진출을 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현재 좀 마이너스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보 기근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는 유승민 추대론, 김문수 차출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위 보수 텃밭이라는 뭐 TK 외에는 이 국민의힘 후보 기근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경기도가 특히 심각하다 이런 평가가 맞습니다. 현재 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공천에는 양양자 최고위원과 이 함진규 전 의원이 지원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당내 예비 후보들의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도 이 경기도는 이 상징성과 이 파급력이 워낙 큰 지역이라 단순히 이 후보 경쟁력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예. 이에 이 당 안팎에서는 그럼 경기지사의 새로운 인물을 좀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름이 경기지사 이제 출신의 이 대선 후보였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그리고 4년 전에 이 경기지사의 도전장을 냈던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두 사람 모두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일단 두 이제 측근들 모두 출마에는 좀 선을 강하게
절대 안 나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당 공간위와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미 이 두 사람이 출마했을 때 경쟁력을 두고 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 다른 지역도 이 국민의힘 분위기 사실 좋지 않은데요. 기초단체장 후보도 구인난을 겪기는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잇따라서 이 릴레이 삭발에 나선 것도 이 당의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현주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직 광역단체장이 이 삭발로 유권자들에게 이 호소해야 할 만큼 선거 분위기가 좀 악화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당색인 이 빨간색 점퍼가 아니라 흰색 점퍼를 입고 뛰는 경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빨간색 입는 게 이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 경기도지사 선거 준비 현황부터 보면 유승민 전 의원하고 김문수 전 지사 두 사람이 다 전략 공천에 거론된다는 거는 이게 방향성이 어느 쪽인가 의문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정치인이 너무 다른 노선과 스타일의 정치인이라서 야구로 치면은 원포인트 투수하고 이닝 히터라고 하죠. 이 이닝을 끌고 갈 투수를 둘 다 출격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게 경기를 어떻게 꾸려가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부산이나 강원에 해볼 만했다고 하는 지역에 단체장들끼리 삭발을 하는 점 이런 점들은 당원들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후보들이 사실 이번 선거를 좀 당의 이미지를 뒤로 하고 뭐 본인의 공약이나 이미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좀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4년 전 지방선거하고 너무 다른 게 그때는 지방선거인데도 지방선거 후보들이 심지어 기초의원 후보들까지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들 가운데 자기 공보물이나 현수막에 다른 유명 정치인하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그런 후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주로 본인의 브랜드하고 기호 2번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구는 일단 주호영, 이진숙 두 후보는 컷오프 됐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본인이 이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컷오프된 거에 대해서 당이 만약에 이걸 번복하지 않으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처분 결과를 보고 상황에 따라서 무소속 출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걸 두고 일종의 뭐 대잡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실제 앞서서 주 의원은 2016년 이 총선에서도 이 대구 수성을 공천해서 컷오프되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결국에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예, 만약 주호영 의원이 이제 실제 탈당 후에 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대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대의 격전지이자 이 보수 분열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그리고 이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이 주호영 후보의 이 3파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죠. 이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뛰어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 전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 주호영과는 실제 이미 이 보수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이미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이제 재심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까지 거론하고 있어서 대구 선거판 말 그대로 예측 불가인 상황입니다. 이게 주 후보가 만약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대략 난감 아닙니까?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표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이런 것들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좀 난감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진짜로 출마를 할 수 있을 거냐. 객관적 조건을 따지자면 쉽지 않은 것이 주호영 의원이 과거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이 12명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구시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곱하기 12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부담스러운 선거가 될 수 있다. 지역도 넓고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객관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이고 근데 반면에 사람 일은 모른다.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알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주호영 의원이 6선 국회의원입니다. 2년 더 국회의원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고 예전에는 국회의장을 꿈꾸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정치 현실에서는 제1당이 일단 소속 정당이 돼야
의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대구시장 쪽으로 기울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 생각이 강하다면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거는 또 알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2차 특검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갔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어요. 네, 일단 내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특검, 이 대검찰청과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건 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당시에 검찰 수사팀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인데요. 네. 실제로 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2024년 10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훨씬 전인 그해 5월에 이미 이 불기소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7월에 있었던 이 김 여사 방문 조사보다도 이 앞선 시점입니다. 네. 또 최종 수사 이 결과 보고서의 작성 날짜가 실제 수정된 정황에 대해서도 이 수사 기록에 변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창수 당시 이 중앙지검장이 담당 검사에게 이 내부 메시지를 통해서 김 여사와 이 유사한 역할을 한 이 주가 조작범의 무죄 판례를 한번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이것이 사실상 이 수사 무마를 위한 부당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당시 검찰이 이 김 여사의 반론을 미리 예상해보는 레드팀을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결국 특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지휘부 메신저의 기록 그리고 내부 결제 문건에서 과연 어떤 스모킹건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사의 성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0년입니다. 근데 주요 관계자들이 체포된 게 2021년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그로부터도 3년이 더 지나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 주가 조작의 계좌가 쓰인 전주가 81명이었고 그중에 계좌의 관여 수준이 가장 높았던 것이 김건희 씨였는데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부터 그러니까 법정에서 유무죄 결과를 떠나서 수사 과정이 부실하거나 봐주기였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은 다시 짚어야 다음에 또 봐주기 수사라든지 부실 수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분명하게 교훈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곡 아시죠? BTS의 새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인 스윙입니다. BTS가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주말에 열렸던 컴백 라이브, K-팝에 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받고 있는데요. BTS 컴백의 의미와 또 아미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적 효과까지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BTS 컴백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 지난 주말은 정말 신나는 토요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공연 보셨습니까? 저는 현장은 못 가고요. 넷플릭스로 봤습니다. 아미는 아니신가 봐요. 네. 저는 일부러 거리를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가수들에게. 아니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변이 일대가 다 통제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1시간이 너무 좀 짧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로 천천히 봤는데 정말 굉장히 그 BTS의 걸음 하나하나, 동선 하나하나 의미를 다 친밀하게 짜가지고 네. 준비를 정말 많이 했구나. 좀 약간 대문자 K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네. 평론가로서 이런 공연을 즐기십니까? 아니면 일로 보실까? 그럼요. 1차적으로는 네. 저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아주 즐깁니다. 뭔가를 이렇게 시점마다 메모를 하면서 보신다거나 그건 그러진 그렇죠.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여행 작가는 또 여행을 여행으로 즐기지 못해서 그게 또 아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평론가는 또 평론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애로가 있네요. 네. 자, 오늘 이 BTS의 컴백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네. 앨범명이 아리랑입니다. 네. 이거는 뭔가 우리의 좀 한국인으로서의 근본을 좀 알리겠다는 맞습니다. 의지가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선보이는 거잖아요. 정말 이번에도 공연의 첫 마디가 안녕 서울 위아래 이러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모두가 기다려온 귀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전환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저는 역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BTS가 이제 본인들이 위상이 그만큼 또 많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본인들의 근본인 어떤 K컬처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고민을 녹여낸 앨범이 이번에 아리랑이 아닌가 싶어요. 네. BTS 정도 되니까 아리랑을 갖고 나와도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 파급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피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달이 되니까 또 BTS가 또 군백기라고 하잖아요. 그 4년 동안에 또 K컬처가 또 한 단계 글로벌 이제 메이저로 그렇죠. 또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BTS는 그 전에도 K컬처의 대표 주자였지만 4년이 지난 다음에 훨씬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진 시대에 컴백을 하면서 더더욱 그 무게를 잘 느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고민이 좀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게 이번 어떤 컴백 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그 라이브 방송을 네. 전 세계에서 1,840만 명의 시청자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넷플릭스에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써서 내보냈더라고요. 대단한 숫자인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게 넷플릭스에서 집계할 때도 그 라이브 시청 수로는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청자들이 우리의 심장에 있는 경복궁의 모습을 봤고 광화문의 모습을 봤고 그 이제 그 근정문에서 이렇게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길을 왕의 길 그래서 그런 뭐 연출을 했던데 맞습니다. 글로벌 팬들한테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읽혔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 1시간 동안에 그 BTS의 모든 동선에 다 의미를 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프닝에서 뭐 왕의 귀환이다라는 거를 선언하듯이 그 왕의 길을 따라서 입장한 그 동선 자체가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 우리 당당하게 돌아왔다. K-팝의 제왕의 귀환이다라는 거를 선언한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일단은 무대 자체도 그 서사에 맞게 프레임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 무대가 굉장히 멋지잖아요. 마치 구중궁궐을 연상하게 하듯이 겹겹의 어떤 프레임으로 구성을 해서 정말 그 왕의 길을 걷는 그 행보에 굉장히 무게감을 주는 그 무대 포맷도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미노믹스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미노믹스, BTX 노믹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이제 BTS 팬들이 와서 우리 경제를 잘 활용했단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그런 경제적인 효과, 그 K-팝의 산업적인 측면을 항상 이제 분석을 같이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BTS 공연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예상치를 많이 그 추정을 했는데 그 공연 전날과 당일을 보면은 그 가장 기대했던 게 이제 유통업계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의 어떤 매출 증대 효과 이런 특수 효과를 많이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 작년 대비 뭐 27%에서부터 많게는 뭐 40%까지 증대 효과가 그 통계로도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 많이 확실히 특수 효과가 보였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뭐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뭐 편의점 매출도 꽤 올랐다고 하죠. 그렇죠. 그 좀 인근에 근데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데 통제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은 굉장히 특수 효과를 그 누려서 금방 뭐 재고가 동인할 정도로 그 굉장히 매출이 확 증대를 했는데 다른 쪽은 또 많이 통제가 돼서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매출 효과를 못 봐서 또 울상짓는 상인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이게 뭐 티켓값만 갖고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뭐 굿즈 또 뭐 이런 BTS가 닿는 모든 것들이 수익원이 된다.
없고 해요. 거의 무슨 토탈 패키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게 이제 와서 어떤 뭐 먹거리를 먹는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그 매출 효과지만은 또 이게 그 좋아하는 스타들이 광고하는 뭐 상품들을 찾아가서 그 상점을 찾아가서 직접 소비를 한다거나 네. 팬들 사이에는 흔히 손민수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구매를 한다. 이런 식으로 눈에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어마어마한 파생 효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이 BTS 노믹스라는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부 상인들은 또 큰 이익을 받냐 하면은 네. 또 통제가 심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없었던 또 상인들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다는데 네, 그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26만 명이 광화문에 모인다 그랬어요. 근데 네. 실제 집계된 거는 그보다 좀 훨씬 적은 수였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해명을 하기로는 그게 숭례문까지 최대한의 인원을 고려했을 때 26만 명을 예상을 한 것이고 뭐 안전은 최대한의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왔고 실제로 하이브 측에서는 뭐 통신사의 수치들을 집계를 해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이제 그 시간에 4만 명 정도가 운집을 했다라는 통계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몰릴 거를 걱정해서 네. 일부러 안 가신 근처에 안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만 해도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 며칠 전부터 계속 안전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날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정차도 지하철도 정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문자들이 경고 문자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집에서 편하게 또 볼 수 있는 그 매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마침 또 그 넷플릭스라는 데서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네. 아유 또 뭐 거기 가서 복닥복닥하게 보느니 편하게 집에서 보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이런 그 시청 패턴, 관람 패턴은 어떻게 보세요? 그 실제로 뭐 시청의 어떤 통로가 다각화됐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좋아하는 스타를 오프라인에서 보겠다는 열망이 줄어든 건 아니고 실제로 그 K-팝 스타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티켓팅은 굉장히 치열해지고 대신 그에 맞춰서 뭐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든지 뭐 온라인 상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청 통로가 좀 다각화됐다라는 거 그런 추세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긍정적인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해요? 티켓을 못 구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라도 볼 수 있게 해줘야죠. 네.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현장에?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광화문에서 오프라인 공연은 무료였지만 넷플릭스는 유료 구독자들만 BTS 공연을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거는 공공이 안전을 제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끔 열어놓지 않았다. 이런 점을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이게 광장을 너무 과도하게 통제한 거 아니냐. 네. 특정 그 사기업의 행사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넷플릭스에서 독점 온라인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료 구독자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이고 또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최대 인원을 26만 명에 맞춰서 좀 과도하게 너무 과잉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데서 또 운용하는 세금 같은 것들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좀 타당성이 있긴 하거든요. 네. BTS 이제 뭐 서울 복귀를 시작으로 해서 월드 투어 예정입니다. 2026년, 2027년 뭐 공연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는 것 같던데. 네.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그 이걸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에 네.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이번 투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이제 일정이 나온 공연들은 전부 다 매진이 됐고 거의 에라스 투어에 못지않은 매출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일정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일정들도 또 추가로 잡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그 에라스 투어에 근접하는 매출액을 전망하는 것도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SNS에서도 이 네. 감상평을 정하시던데 네. 우리 평론가님의 감상평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저는 1시간이 좀 너무 짧았고 이후에 좀 다큐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멋진 무대를. 저 공개가 된다죠?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비하인드를 좀 더 듣고 싶더라고요. 네. 2507님 아무튼 잘했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셨고 2938님은 아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BTS의 컴백과 관련한 이야기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말 잘하는 사람 참 부럽죠. 예, 조리 있게 설명하고 또 사람 마음을 말 한마디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한마디 말이 또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하기는 타고난 재능일까요? 아니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인 강원국 작가와 말하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책 열심히 썼습니다. 네. 또 책을 지금 준비 중이신 거예요? 제 업이 이제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런 거라 네. 강의하려면 또 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서법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독서법, 책을 읽는 법에 대해서 네,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뭐 빠르면 올 여름에.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이 얘기하는 책 읽는 법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동안 뭐 글쓰기, 말하기 이렇게 주로 출력하는 쪽 글을 썼는데 네. 이제 입력하는 그 읽기는 입력이잖아요. 네. 이제 강연 얘기하셔서 강 작가님이 강연 참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는 야 그렇게 재밌는 분이라는 거를 아직 제가 잘 못 느끼겠는데 강연을 그렇게 재밌게 하신다면서요? 그때 재미가 뭐가 재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웃기는 거 뭐 이런 게 재미라면 재미없고요. 네.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고. 잘 못 웃기실 것 같은데? 저는 못 웃겨요. 못 웃기고 그 뭐 이렇게 사람이 뭘 이렇게 듣고 야 재밌다 할 때 어떤 해박한 지식 어떤 풍부한 정보를 들었을 때도 되게 재밌다고 그러는데 저는 또 거기도 해당이 안 돼요. 거기도 해당이 안 되고. 지식과 정보가 얕아서 저는 주로 제 그냥 경험을 말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때 경험을 얘기하면 가장 청중의 반응이 좋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8년간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얘기 두 분을 이렇게 추억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더 들으려고 하고 이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울 수 있도록 그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주시고 시작하시죠. 재밌는 얘기. 강연하실 때처럼. 사실 그 경험이 듣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저는 8년간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책에도 이렇게 쓰셨잖아요. 떠올리기 싫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고 기억들인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르셔서 이제 부르실 때는 딱 두 가지 이유로 부르세요. 하나는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궁금한 걸 물으려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걸 물으셨을 때 늘 대답을 못해서 머릿속이 하얘져서 내 방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시차가 있어서 늘 힘들었고요. 하나 이제 일을 시킬 때는 주로 이제 그 제가 써야 될 글을 내용을 뭘로 하라고 이렇게 구술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어서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시고 나서 생긴 거예요? 들어가서 생겼죠. 제가 2번이나 대통령 계시는 데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생리적인 현상을 대통령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우두커니 기다리시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도 기다리게 하는 사람 강원구. 근데 그 되게 불경한 거죠. 대통령이 정말 촌음을 아끼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짧은 시간이나 막 이렇게
아니 지금 제가 방송하다가 화장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가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부담을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부담스러우세요? 아 부담되죠. 방송 나오는 게 부담되죠. 청와대 나오시고 나서는 그 증상은 좀 사라지셨어요? 좀 완화되긴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방송 나올 때 되면 화장실 몇 번씩 다녀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강 작가님의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가장 잘 말씀해 주실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강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이 좀 있죠. 어떤 분들 보면 이제 그 언어 감각, 어떤 말 센스 뭐 이런 게 이제 임기응변도 능하고 뭐 아주 막 청산유수로 말하고 이런 분 계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죠. 아니요. 근데 뭐 아나운서들 중에서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말을 잘하는 걸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 재능이 있긴 있는데 네. 그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보다는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다. 후천적으로 키워지는 거. 왜 그러냐면 말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잖아요. 그 내 말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네.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키워지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막 되게 순발력 있고 임기응변 강한 사람도 타고났다기보다는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네. 많은 걸 읽고 한 결과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거지. 그게 그렇죠. 원래 타고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할 때 메모를 미리 해놓고. 그렇죠. 그 준비가 중요하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꺼내고 싶은 말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어떤 메모해놓은 서랍에서 꺼내듯이. 그런 분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 부럽다는 생각. 꼬리를 물면서 막 생각이 잘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 작가님은 어떤 이제 편이세요? 후천형이고요. 네. 그것도 이제 50살 넘어서 비로소 이제 말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전에는 쭉 듣기만 하고 살았는데 제가 모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그거는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50 이전엔 듣기만 하고 사셨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가 봐요. 듣는 거가 출발이죠. 그러니까 잘 들은 사람이 잘 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왜 사람들이 잘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으면 남이 아는 걸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고 네.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 수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맞춰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말 잘 들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말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손해볼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괜히 입을 열었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들킬까 봐 혹은 또 뭐 말 실수할까 봐 혹은 뭐 이렇게 말한 대로 제가 못할까 봐 네. 너는 이렇게 입만 살았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말을 가급적 않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저는 어찌 보면 저를 숨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 드러내는 거고 이게 듣는 건 사실 나를 숨기는 건데 그렇게 살았는데 다행히도 사람들은 잘 안 듣더라고요. 듣는 거를 잘 못 하더라고요. 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말을 안고 있으면은 뭘 모르는 사람 꺼다 놓은 보릿자루로 취급을 당할까 봐 혹은 뭐가 이렇게 뭔가 마음 감정이 상해 있어서 제가 말을 안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두 사람 대화하다가 말이 끊기면 그 침묵의 순간을 막 못 견디는 분도 뭐 그런 경향도 있으시고 있죠. 이런 것도 있죠. 상대가 말하는데 자기가 아는 게 나왔어. 할 말이 생각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거 아깝잖아요. 써먹어야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말을 끊고 끼어들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이 덕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또 토론 문화를 봐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서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쏴대는 경향이 계속 들을 때 이제 내가 할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듣죠. 네, 근데 머릿속에는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다른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닌가. 아예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들을 생각.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 어떤 거냐라고 여쭤봤었거든요. 0426님 어느 날 여동생이 건넨 힘이 된 한마디가 언니 이젠 어깨에 짐을 내려놔도 돼.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하셨고요. 7698님은 매일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30년 전 남편의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이 평생 힘이 됐습니다 라고 하셨고 2556님 저희 회사에서 일 시작할 때 외치는 구호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힘들겠다는 말 대신 오늘은 잘 풀릴 것 같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힘이 많이 납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좀 한마디를 할 때 뭔가 좀 울림이 있고 그래도 뭔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방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건 또 상대가 알아챕니다. 그럼 빈말로 알아채는데 저는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칭찬입니다. 칭찬. 네, 누구나 뭐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쓰신 결국은 말입니다라는 책 중에 그 가슴으로 말하자라는 말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사실은 말은 결과하고 그냥 드러나는 거지 그 말 뒤편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가치관, 사는 삶에 대한 자세 이런 게 뒤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말은 표현일 뿐이죠. 그래서 이 뒤 배경에 있는 그것들이 좀 단단해야 결국은 이제 말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 풀기다라고 책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하소연.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얘기할 때도 진정 마음에 있는 가슴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공허한 말로만 얘기하면은 진심 어린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는 그렇죠. 얘기를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가식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 그래야 대화가 되죠. 근데 이제 친하지 않은 관계는 되게 이제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말하고 나서 후련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듣는 사람도 그게 뭔가 좀 찜찜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친할수록 더 친절하게 말해라. 이게 부부간에 이제 보면 친하니까 친절하지가 않아요. 아내가 오늘 또 오기 전에 엄청 혼나고 왔는데 좀 친할수록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네? 강 작가님은 충분히 친절하게 하시는데. 저는 엄청 친절하죠. 부인께서 과하게 친절하죠. 아니 근데 혼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제가 어제 쓰레기장에 있던 책장을 하나 주워왔거든요. 아니 정말 책이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또 왜 주워오셨어? 근데 사지 않고 왜 또? 오늘 그러니까 혼나시죠. 사우나 갔다 왔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딱 그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이게 딱 알았죠. 주워오는 거. 우리가 거지야? 최근에 잘못한 거 뭐 있어? 내가 그 책장을 문 뒤에다 숨겨놨거든요. 또 숨겨놓으셨어. 그래서 딱 그걸 봤구나 생각해서 내 책장 가져왔다고 자수했더니 3개월 말미를 주겠대요. 3개월 동안 거기 책장에 담긴 책을 어떻게든 다 처분을 하고 책장을 버려라. 3개월 동안. 책장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죠? 새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워오셨지. 재활용 딱지도 안 붙었어요. 너무 새 거야.
그러고 보면 참 이 말할 때 그 강조하신 태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 태도가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저 태도는 그 집터와 같다. 그 위에 지어진 집이 말이다. 집터가 나쁘면요. 그 위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그래도 어렵고, 일종의 또 뭐 말은 그 태도는 말의 그릇과 같은 거죠. 그릇의 모양이 이뻐야 됩니다. 모양이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태도를 가지려면 저는 이제 그 오늘 그래도 이게 철학이니까 그 도덕경에 중국 고전 도덕경에 상선약수란 말이 있습니다. 윗상자 착할 선자, 같을 약자 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같은 게 가장 좋다. 가장 상선이다. 가장 선하고 좋은 거다. 저는 말을 물과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은 어떠냐? 첫 번째 아래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바위를 만나도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줍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물은 이롭죠. 우리한테 이롭습니다. 귀한 거고 이롭고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물은 자기가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자기를 바꾸잖아요. 자기가 맞추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면 상대에 맞춰서 내가 말을 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손해보고 돌아가고 줘주고 뭐 이렇게 하면 저는 그 말의 태도가 훌륭한 거다. 힘든데요. 힘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오늘 저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다 물처럼. 그럼요. 저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니까 이제 저는 그 아내가 혼날 때 웃으면 절대 안 되고요. 아내가 잘했어 잘못했어 물어봤을 때 바로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잠깐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대답을 안 해. 그럴 때 잘못했다고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강원국 작가님의 삶의 방식. 살아남는 방식. 3928님 대한민국 남편들이 수요일 이 방송을 들어야 합니다 하셨고요. 2919님은 사람을 대할 때 처음의 마음과 마지막으로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초일심과 최후심을 갖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셨고, 1918님은 너 덕분에 힘이 난다는 말을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때문에란 말 지향하고 덕분에란 말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의 중에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말을 잘하는 리더는 누굽니까? 제가 보신 분들을 다 아는데요. 그분들의 특징 하나는 어찌 보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부터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정말 알려줄 때 정말 알아먹을 수 있도록 사례와 비유를 들고 막 온갖 방법을 써서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을 들으면은 핵심이 분명하고요. 어떤 방향이 잡혀요. 저는 그런 분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더가 되려면은 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저는 딱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뭘 자기부터 알아야 뭘 알려주죠. 뭐 실력과 영향력이 좀 있어야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측은지심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아끼는 마음. 측은지심과 저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실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단 측은지심부터 시작하시면은 그게 기본이죠. 기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기본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그러려는 마음. 그런 말을 하면 진정성이 느껴져요. 어떤 말을 해도 실력이 좀 없어도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뭐를 얘기를 하는구나.
오늘 사모님과의 또 그 하나의 한 토막의 사연으로 또 진정성을 말씀해 주신 강홍국 작가님께 감사드리면서 철학이 있는 철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마칠 시간인데요.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